죽기 전에 단 한 사람만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면회. 그런데 그 여자가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왜 사형수가 살인 피해자의 딸을 만나고 싶어 한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상상도 못할 반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구치소에 수감 중인 49세 강민석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제 생은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듣게 될 소리는 교도관의 발소리일 수도 있고 혹은 철문이 닫히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더군요. 후회하느냐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냐고. 사실 처음엔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고 스스로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예린아, 이 말을 듣는다면 너는 분명 나를 증오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너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단 한 번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교도소장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는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강민석 수용자. 사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족 측의 허락 없이 면회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네. 그래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묻겠네. 자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뭔가?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만 만나고 싶습니다. 피해자 조영수 씨의 딸 조예린 씨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고 했나 지금? 조영수 씨의 딸을 만나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 구치소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형수가 있었지만 피해자, 가족을 직접 면회 신청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대가 고작 25살짜리 딸이라니 사람들은 나를 욕했고 또 어떤 이들은 후안무치라며 손가락질했지요. 그러나 내게는 그녀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죄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실을 바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때로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을 찌르니까요. 나는 긴 호흡을 내쉬며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면회일. 조예린.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담담한 얼굴로 아무런 표정 없이 유리창 너머 내게 앉았습니다. 나는 말을 잇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손에 땀이 흥건히 맺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나보다 더 태연했습니다. 왜 보고 싶다고 하셨죠? 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널 보고 싶었다. 꼭 만나야 했다. 당신 우리 아빠를 죽였잖아요.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요?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5년 전 칼을 들고 뛰어든 그 밤. 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그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말 못해. 지금 말하자. 내가 누구인지. 입을 떼는 순간 내 안에 모든 울음이 터졌습니다. 예린아, 나는 내 아버지다. 예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친부야. 조영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그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엄마 은주와 대학 시절 사랑했어. 내가 생겼고 하지만 그땐 내가 감옥에 있었어. 강도 혐의였지. 출소하고 나니 그녀는 이미 조영수와 결혼해 있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널 멀리서 지켜봤다.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어. 조영수가 널 막았고 은주도 넌 몰랐겠지만 그 사람은 너한테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았어. 넌 내 딸이야. 예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휙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겠지. 그래도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어. 널 사랑한다고. 무겁고도 따뜻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대구의 어느 달동네에서 태어났다. 오래된 벽돌집 겨울이면 보일러가 자주 나갔고 여름엔 곰팡이 냄새가 눅눅하게 배어있던 그런 집.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고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날 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릴 적엔 아빠는 배 타러 갔단다라는 말이 전부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버렸다는 걸.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 마음에 늘 어두운 구석이 생긴 게 나는 좀처럼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뒷골목 친구들이 더 편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주먹을 써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내가 아끼던 친구가 억울하게 맞고 있던 자리였고 그때 처음 느꼈다. 싸움에 지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고등학교는 일찍 그만뒀다. 학비도 부담이었고 집에선 매일 어머니가 쓰러질 듯 일하셨으니까 나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공사판 막노동부터 새벽에 신문 돌리는 일까지. 그러다 20살 겨울 그 애를 만났다. 이은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을 가진 여자였다. 대구 시립도서관 앞 종이컵 하나 들고 앉아있던 나에게 그녀는 생강차 하나를 건네줬다. 춥죠? 이거라도 좀 마시고 가요. 별것 아닌 그 말 한마디에 내 세상이 바뀌었다. 그녀는 경북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나는 하루벌이에 지친 청년이었다. 우린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그녀는 나를 사람 대하듯 대해줬다. 서로를 만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그녀는 아이를 가졌고 나는 무릎을 꿇고 약속했다. 은주야, 너랑 우리 아기 내가 꼭 책임질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 무렵 나는 친구의 부탁으로 잠시 짐을 옮기는 일을 도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 작물 운반이었다. 도망칠 틈도 없이 나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전과가 없었지만 집행유예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3년형. 내겐 너무 긴 시간이었다. 수감 중 은주는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그리고 편지 한 장 남겼다. 미안해 민서가. 나 너무 힘들었어. 이 아이를 위해선 나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했어. 조영수란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제발 잊어줘. 나는 그 편지를 수천 번 넘겨봤다. 눈물로 얼룩져 글자가 지워지도록. 그러다 마음을 접었다.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출소 후 한참 지나 동네 아는 형에게서 들었다. 야, 민서가. 은주 결혼한 거 알지? 근데 그 집 애가 너 닮았더라. 나는 웃어넘겼지만 마음 깊은 곳에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았다. 예린. 그 이름을 나는 몇 번이나 중얼거렸는지 모른다. 시간은 흐르고 나는 그저 생계를 위해 살았다. 지게차 자격증을 땄고 야간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늘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가끔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다.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도 있었다. 12살쯤 되어 보였고 손에 그림책을 들고 엄마와 손을 잡고 가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바라봤다. 마치 한겨울 창밖에서 따뜻한 거실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날 밤 한참을 울었다. 내가 줄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토록 가슴을 아프게 할 줄 몰랐다. 그리고 몇 년 뒤 은주가 위암 말기란 소식을 들었다.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찾았다.
인서가 부탁이야. 이 말은 예린이가 클 때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줘. 내 딸이라는 거 그 아이에겐 비밀로 해줘. 미안해. 그리고 내 딸을 멀리서 지켜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끝내 진실을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 역시 단 한순간도 그 아이를 위해 죄책감을 떨친 적 없다는 걸. 장례식 날, 나는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했다. 멀리서 예린이 검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만 바라봤다. 그날부터 나의 인생은 하루하루 유죄 선고를 받는 죄수처럼 흘러갔다. 숨 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조영수, 그 인간은 이야기가 길어지겠군요. 시간이 흘러 나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철야 물류센터, 시끄러운 지게차 엔진 소리, 몇 시간씩 땀 흘린 끝에 손에 쥐는 몇만 원짜리 봉투. 하지만 어느 날 내 일상이 깨졌다. 예린이 다니던 고등학교 정문 앞. 그곳에서 우연히 나는 조영수가 예린의 팔을 거칠게 잡아끄는 모습을 보았다. 충격적이었지만 더 이상 접근할 순 없었다. 내가 그 집안에 낄 자격은 없으니까 그저 그림자처럼 멀찍이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어느 날 은주의 친구였던 김미경 씨가 나를 찾아왔다. 예전부터 은주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은주가 죽기 전날 남긴 거야. 예린이한테는 아직 보여준 적 없어. 하지만 너는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팔꿈치 골절, 늑골, 금, 안면부 타박상. 날짜는 2016년 4월. 조영수의 생전에 기록된 것들이었다. 나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누구 짓이야? 말 안 해도 알잖아. 예린이 앞에선 태연한 척 했지만 은주는 그 인간 손에 맞고 살았어. 내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였어. 처음엔 참고 살더니 나중엔 무기력해졌지. 너에게도 차마 면목이 없다며 잘 사는 모습만 보이고 싶다고 거짓말을 부탁했어. 나는 숨이 막혔다. 은주가 내게 숨기고 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런데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2020년 10월 13일. 그날은 잊을 수 없다. 나는 마트 앞에서 우연히 예린을 봤다.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입술이 텄고 손목에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얘 예린이니? 예린은 고개를 돌리려다 내 얼굴을 마주보고 멈칫했다. 누구세요? 그냥 아저씨야. 전에도 엄마랑 아는 사이였어. 예린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무슨 일 있니? 괜찮니? 얼굴이 왜 그런 거야? 그녀는 순간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다.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 우리 엄마 죽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매일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엄마는 나 지키느라 병원도 못 가고 결국 나는 무너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은주가 죽게 된 진짜 이유. 그건 바로 조영수였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주먹을 쥐고 몇 번이나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문이 열렸다. 넌 뭐야? 오랜만이다. 아거지 꼴이 따로 없네. 뭐하러 왔냐? 동정이라도 받으러? 너 은주랑 예린한테 뭐 한 거냐? 조영수는 피식 웃었다. 걔네? 하하, 지들 밥그릇 챙기기 바빴지. 내가 얼마나 뒷바라지 했는데 은주는 유서나 써놓고 도망가고 애는 눈 똑바로 뜨고 덤벼. 그 꼴 보면 손 안 나가냐? 나는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다. 그의 입술에서 피가 터졌고 우리는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조영수가 부엌에서 칼을 꺼냈다. 내 딸 건드리지 마. 네 딸 아니야. 이제 와서 뭐야? 내 가족이야. 이 자식아. 그는 내게 달려들었고 우리는 뒤엉켰다. 순간 칼끝이 그의 복부에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내 손에 칼이 있었던 것도 그의 피가 내 얼굴에 튄 것도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먼저 칼을 휘둘렀다는 걸 믿어줄 사람이 없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경찰이 올 때까지 피투성이가 된 그의 앞에서 계속 말했다. 예린이, 그 애만은 건드리지 마. 내 딸이야. 그날 이후 모든 뉴스에서는 내가 정가자 출신의 조영수 살인범이라 불렸다. 은주의 사망과 관련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누구도 묻지 않았다. 예린도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아이는 언젠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내 아버지다. 예린이 면회실에서 나가버린 후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 아이 눈빛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혼자 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에 앉아 있었다. 정말 가능성이라도 있는 걸까? 저 사람 말이 진짜라면 나는 누구 딸이지?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강민석과 예린의 친자관계 99.9% 일치, 조영수와 예린의 유전자 불일치. 예린은 그 결과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친아버지가 죽였다고 믿었던 사람은 사실 친부였고, 지금껏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은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다. 그럼 난 뭐지? 누굴 미워하고 누굴 원망했던 거지? 그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이제는 고인이 된 엄마의 책상 서랍 속 그곳에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은주의 필체였다. 붉은 잉크로 쓰여진 마지막 말.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다. 예린아, 이 편지를 볼 땐 엄마는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를 위해서였단 말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엄마도 안다. 내 친아버지는 민석이야. 그 사람 감옥 가기 전 엄마랑 많이 사랑했어. 너를 뱃속에 품고도 말 못했어. 조영수와 결혼한 건 내가 어렸을 땐 지붕 하나가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변했어. 술에, 분노에. 엄마는 살아있으면서 죽어갔어. 빨리 말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린아. 제발 진실을 봐줘. 예린은 그 편지를 수십 번 읽었다. 그리고 폭풍처럼 울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오열.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고 외면당하고 버려진 자의 울음이었다. 엄마 왜 날 속였어? 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해?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꼬박 하루를 눈뜨지 않고 지냈다. 며칠 후 예린은 다시 교도소를 찾았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 민석은 그녀가 다시 온 것이 믿기지 않아 말없이 웃었다. 예린아, 다시 와줘서 고맙다. 검사했어요. 결과 나왔어요. 99.9% 일치. 당신 말 맞았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엄마가 죽기 전에도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땐 내가 나서는 게 더 상처될까봐.
무서웠다. 그게 변명이에요? 당신은 내 아빠라고 말해놓고 엄마가 맡고 있을 땐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말했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왔겠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고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나는 끝까지 도망쳤던 거야. 예리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당신은 내 아빠일지도 모르지만 절대 내 가족은 아니에요. 민석은 그녀가 돌아서기 직전 한마디를 던졌다. 그래도 널 위해서라며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어. 그게 아버지라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예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그녀는 다시 뒤돌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석은 혼잣말을 했다. 가장 소중한 걸 가장 늦게 말했구나.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예린아.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그 불빛 아래 민석의 눈동자엔 세상에 닿지 못한 작은 후회의 파편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예린이 면회실을 나간 지 한 달.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다. 예고도 없이,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날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눈빛엔 결심이 담겨 있었고 손엔 유서 사본과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있었다. 당신 진실을 세상에 말할 용기 있어요?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예린아, 지금이라도 모든 걸 말하고 싶다. 널 지키지 못했던 그날, 은주를 지켜주지 못한 지난 세월, 그 죄를 이제라도 갚고 싶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우리 둘 사이 처음으로 진심이 오고 갔다. 그날 그 인간이 칼을 들고 내게 달려들었을 때 난 진심으로 무서웠다. 죽을까봐가 아니라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할까봐.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전과자야.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냐고.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뒤집었었다. 어차피 누가 믿겠어. 그 생각이 날 무너뜨렸다. 그리고 넌 나를 몰라봐야 마땅하다고, 내가 날 미워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 예리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말이 변명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눈으로도 표정으로도 절절한 진심이 묻어나 있었다. 엄마가 왜 이 사람을 사랑했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며칠 뒤 예리는 서울 한복판 한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마이크, 유튜브 생중계. 그녀는 단단한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조영수 씨의 딸 조예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희 친부 강민석 수영자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5년 전 조영수 씨 사망 사건은 단순한 전과자의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폭력을 당한 저희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강민석 씨는 자신의 전과를 알면서도 진실을 감췄습니다. 그는 저희 친부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킨 단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피해자의 딸이기 전에 한 사람의 딸로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기자들은 술렁였고 SNS와 뉴스엔 피해자 딸의 충격 고백, 사형수의 진실이라는 기사들이 퍼져나갔다. 그 후 변호사들이 모였고 검찰도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USB엔 은주의 지인들이 증언한 가정폭력 영상과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와 유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나는 법정에 다시 섰다. 법정은 숨죽인 채 내 진술을 들었고 예리는 증인석에 섰다. 저는 이제야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나는 단 한 사람을 바라봤다. 예린, 내 딸, 내 생의 마지막 기적. 출소 후 첫날 나는 예린과 조용한 한식당에 앉았다. 그녀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 앞에 밀어줬고 나는 수저를 들지 못한 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밥 한 끼 너랑 먹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예린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아빠, 늦었지만 이제부터 우리 시작해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감옥의 창살 대신 달빛이 보였고 딸아이의 웃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이제야 살아. 딸 하나 덕분에 다시 살아. 인생이란 게 참 우습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다니. 하지만 늦은 게 아니다. 오늘부터 나는 아버지로 산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북 영천의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 50세 강민석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예린이는 잘 자고 있겠지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여전히 지난 시간은 떠올릴수록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금은 견딜만 하더군요. 예린이는 서울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법학과에 들어갔어요. 아빠 같은 사람 또 생기지 않게 하려고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작은 철공소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순간은 지금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그 아이에게 말했듯이 나는 이제야 살아. 너 하나 덕분에 다시 살아. 그 말 거짓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 누군가와 오랜 오해 속에 돌아서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생각보다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딸로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